예, 관광자원 해설론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재난안전 문자가 오는 바람에 원치 않는 종료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죠.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 맥이 끊어지는데, 어쨌든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그 산에만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읍에도 평지에도 많았죠. 근데 나가는성 같은 경우 그런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소실이 됐어요. 소실된 이유가 뭐냐면 일제 시대에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교활하고 잔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배하는 나라 그 조선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길을 낼 때도요, 성 한가운데를 지나가거나 옆면을 치고 지나가게 길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을 허물어야 되죠. 그죠? 뭐 지배자가 허무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거기서 나온 돌을 갖고 자기네 집을 짓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말을 가끔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신장로, 새로 만들어진 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경복궁 같은 경우도 그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 그런 거 장금이, 여러분들 장금이를 생각을 하는 세대인지 모르겠으나 대장금이라는 그 연속극이 대박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러면 특히 거기서 했던 거는 왕실에서, 경복궁 안에서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금에 나오던, 그래서 그 소주빵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독대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싹 없애버렸죠. 그런데 그냥 가서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난리를 또 칠 거 아니에요. 일부 살인들은 또 막 가쓰고 나가서 데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거기서 박람회를 합니다. 경복궁에서. 그래서 박람회하면 각종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까부시고 거기다 임시로 이런저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걸 박람회 시설이 없어지면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의 그 그림은 동궐도라는 그 도면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30% 40%밖에 건물들이 남아 있지 않아요. 물론 막 그게 이제 제가 대학 때부터 그걸 했거든요. 대학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역시 안봉호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궁궐 조경 그런 거에 아마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다발이 하고 또 하면서 조금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거든요. 내가 일본 사람들은 되게 철저하게 뭉개버렸죠, 우리를. 그런 거 보면,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우리 세대는 남아 있는데 여러분 세대들은 상당히 희박하죠. 또 북한에 대한 거요. 우리나라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거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약간 옆으로 셉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설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태극기 부대들 나올 때 보면 성조기 들고 나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쪽팔리는 일이에요. 주권 국가가 남의 나라 가서 그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형님 나라라고 그러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미국은 우방, 더 나아가서 혈맹,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은 어느 나라도 우방이 될 수도 없고 어느 나라도 혈맹이 될 수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베트남에는 한국 열풍이 대단하죠. 특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 감독을 하면서 축구 확 하면서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호의적이고, 한국 음식들 좋아하고, 한국 가게 많이 이용하고, 케이팝도 그렇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하는데 협조하는 척해서 파병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돈 받아갖고 그걸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데 도움이 됐죠.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면 광부로도 가고 독일로 간호사로도 가고 그러고서 베트남으로도 갔어요. 그 광복하는 것보다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다 본국에 송금을 하고 국가는 그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하는데 공장도 짓고 길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수예요, 원수. 다 거기 가서 자기네 동족을 쏴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싹 들어갔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이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러면 저는 한 번 끊으면 안 돌아가는 성격이거든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뭐랄까 일단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등지면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그 전까지는 잘해주는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다시 안 돌아가요. 근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혈맹도 없다. 그거하고 나하고 가치관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저런 책을 읽어보면요. 결국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언젠 적이었으나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현대하고 삼성이 적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만들 때 이병철 회장 때 삼성도 차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이요. 실질적으로 삼성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현대가문에서는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안 봤어요. 가문 그 재벌끼리 교류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 되는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병원에 갈 때 이재용이 타고 갔던 차가 뭐냐면 현대에서 만든 팰리세이드인가요? 그걸 직접 운전하고 갔죠. 거기에도 고도의 노림수가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고도의 노림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뭔데요? 삼성에서 배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삼성 SDI인가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죠. 그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딴 데 같으면 외제차를 몰거나 뭐 다른 거를 몰면서 운전기사가 하는데 자기가 직접 그거 몰고. 근데 그 다음부터 또 해갖고 지금 현대하고 배터리 계약 맺고 그래요. 적이었는데 이제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요. 두루두루 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근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이 직업을 선정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장이 내 상사가 와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저는 받아버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원래 그런 성격인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폭은 좁아요. 근데 요 사람들하고는 되게 친해요. 그리고 한 번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는데 저쪽에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새는데 어떻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거하고 제 가치관하고 안 맞아서 많이 흘렀는데 그게 나라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일반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운 혈맹이라고 많은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미국이 돕고 싶어서 도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으로 크게 두 가지 진영으로 세계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공산진영은
러시아, 그 당시에는 소련, 그리고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아시아 태평양 전체가 공산 진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도왔던 것뿐이에요. 자기 국익에 관한 한. 그러니까 사실은 저 트럼프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살짝 감추는데 저 트럼프는 대놓고 감추지 않고 대놓고 우리가 니네 나라 지켜주잖아. 그건 니네 방위비 더 내.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는 찍소리를 못했는데 우리도 이제 웬만큼 컸거든요. 야, 니네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니네 필요해서 있는 거지. 그럼 니네 나가. 그런 식으로까지 어느 정도 국력이 성장이 됐죠. 지금 그것 때문에 잠깐 했는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일본 공상 카스라와 미국 공상 태프트라는 사람이 밀약을 맺었어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맺은 밀약이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 일본은 그래 그 대신에 우리는 조선을 먹을게. 너도 조용히 해. 그 둘이 협정을 맺었죠. 그게 카스라 태프트 밀약. 교과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뭐 가르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에서도 없었던 부분이죠. 근데 하여튼 일본은 대단한 나라였고 요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척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언제 다시 나의 친구가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회사 다니면 과장하고 받고 나오는데 대학 교수는 출근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내 방에 싹 들어오고 내 수업만 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같이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딴 것만 욕심을 안 내면 뭐 총장이 되겠다 뭐 학장 그런 것만 욕심을 안 내면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세상에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직업 고르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옆으로 샜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원 해설을 하려면 박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늘상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들은 흥미없어 하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정설일 수도 있고 정사일 수도 있고 야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국사기는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집필한 거고 삼국유사 스님 일현이 쓴 삼국유사는 야사, 정예는 안 들어갔지만 민간에서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한동안은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예를 들지만 나는 뭐 디저트 뭐 그런 거를 좀 해설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런 걸 좋아해야 되고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만드는 과정도 직접은 안 해보더라도 이론적으로 책을 보면서 조금은 아는 게 스페셜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선에 아이고 저쪽에서 봤는데 네. 잠깐만요. 다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조선 직업 실록이거든요. 조선 직업 실록. 근데 여기에 보면 조선에 흔하지 않은 직업들이 있어요. 요 목차를 벗고 얘기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옛날 사람들은 서점이 없었잖아요.
교보문고도 없었고 영광도서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알라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스24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책을 어떻게 샀을까? 책을 팔기는 했나? 됐다 궁금하죠? 아, 교수님 안 궁금한데요? 안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 왕조실록 뭐 그런 걸 쭉 읽고 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문득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책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직업이. 그걸 뭐냐 그러면 책회라고 그랬거든요. 책회. 뭐냐면 그 사람은 저기 박대감 집에는 무슨 책이 있고 또 김판서 집에는 무슨 책이 있다. 다 꿰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대감 집이 기울거나 아니면 책이 너무 많으면 팔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김대감이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다. 김대감 집에 갖다 파는 거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사서 파는 거강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직업이 책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원해설가는 없었을까? 자원해설가 없었을까? 그런데 자원해설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또 있었어요. 전기수가 뭐냐면요, 일반 백성들은 글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구해서 그 책을 사실감 있게 마치 성우처럼 쫙, 그때 장화홍련에서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칼을 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5일장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장터에서 그런 거를 읽어주고 감성적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일화 중에 하나는 전기수 중에 한 사람은 듣던 청중이 너무 흥분해갖고 얘를 찍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나쁜 사또. 내 이놈, 네가 정녕 그랬을 것이냐? 야, 저 새끼를 매우 쳐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듣던 청중들의 한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저런 망할 놈의 사또 낯을 들고 찍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 전기수 그 외에 많아요. 여기 직업들이 되게 많은데 전기수라든가 책회 이런 거에 관해서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25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역사에 빠삭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안 해줘도 그 내 해설을 듣는 사람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 책이라는 거는요, 웬만한 뭐 민속마을이나 그런 데 가면 저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여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해설을 듣는 청중들을 내 해설에 관여시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아저씨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책을 어떻게 샀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옛날에 인쇄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뺏겼다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몰라요. 근데 그러면 책을 파는 데도 있었어요? 서점 같은 게 있나요? 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얘기를 풀어주면 달라 보이죠. 그리고 빠져들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아니 한 번 정도 그렇게 톡 던져주기만. 우리는 이거는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원해설은 관광객이 관심을 갖도록 툭 건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오고 다른 사람이 또 데려오고 또 자기가 또 연구를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원해설을 하면서도 저는 수업하면서도 제 스타일이 이런 식이거든요. 툭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영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영상으로 찍으려는 얘기는 의도는 그거였어요. 유튜브가 대세니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청중과 그 시청 공무원이 하는 거 보고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이런 걸 또 찍을 수 있겠다. 아마 다음번에는 유튜브 말고 뭐 ITV인지 CTV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를 했던 경험은 그 CTV인지 뭔지 모르는 그걸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걸 안 했던 사람은 못 들어가죠. 마치 스마트폰을 안 쓰던 사람들은 못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아저씨들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런 거는 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부모님들 대부분 세대가 그래요. 알아서 엄마 보고 주문하라고 그래. 그렇게 했지.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터득을 한 거죠. 하고 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해보세요. 그리고 재밌으면 심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마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다 보면 누군가는 이쪽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어 쫙 뭐 이 얘기만 해도 한 달은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더 실질적으로 재밌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게 제 수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중에 누군가가 흥미를 느끼면 자기가 시도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4학년 인문관광 세미나 이제 오늘은 종강을 했어요. 4학년 과목이라 일찍 종강을 해주었는데 해봤던 게 그거거든요. 겁내지 마라.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했던 게 농구 골을 넣고 싶어요. 골대에다 골을 넣고 싶어요. 던져야지 골을 넣죠. 근데 던지지도 않으면서 저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못 넣는 게 평생만 농구 골대 골 못 넣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안 들어가면 쪽팔리잖아 그 생각하고 아니야 좀 더 기초 체력을 쌓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게 뭐예요? 토익, 자격증.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일단은 하세요. 교수님 하면 실패하잖아요. 예, 젊음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엔 그런 소리를 하면 욕했거든요. 실패하면 다시 어떻게 일어나냐 그렇게 하고 대들고 그랬는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거든요.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손해는 아니에요. 도전을 해보고 비록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는 나한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자원에서라도 소심한 성격을 바꾼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팀워크라는 것도 해봤을 거고요. 또는 팀 프로젝트 하면서 다른 조원한테, 그러니까 우리 조에 있는 다른 조원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처받으면 저 새끼 개새끼. 그게 아니라 저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구나. 나의 경험이 된 거예요. 그걸 승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대학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는 글로벌 인재 뭐 영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사회에서. 이 사회 그리고 데일 카네기 말고 뭐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말고 또 있는데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토플러가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 엘빈 토플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젊은 사람들한테 한 게 뭐냐면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지 마라. 왜?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 네가 거기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건 쓸데없는 직업이 되는 수가 생긴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젊음의 특권은 다양하게 젊음의 특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럼 그게 내 적성이 되는 거죠. 이 망할 놈의 책만 딥다 외워가지고는 재미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틀린 말은 안 하지만 그 시점에서만 제가 한 지금 이 말
너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지금은 망해하는 시대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물만 파더라도 파다 보면 파는 기술을 터득할 거고요. 또 파다 보면 자갈이 많은 흙을 팔 때도 있고요. 모래가 많은 흙을 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흙 파는데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으로 약간 세긴 샜는데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것처럼 많이 알되 조금씩 그죠? 자, 됐고요. 또 한참 하면 또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끝나요. 자, 173페이지 수원 화성 밑으로 하나 둘 셋 넷째 루이스는 테마가 있으면 해설 프로그램이 어떤 장점을 지닐 수 있는지, 이제 테마를 갖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갖고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 첫째, 테마의 존재는 해설 내용에 대해 이해를 분명하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조의 수원 화성 갖고 하면 수원 화성의 공학적 가치, 그죠? 그리고 거중이나 뭐 그런 걸 하는. 테마는 이야기의 범위를 한정해 제한하는 거죠. 해설의 내용에 통일감을 줄 수 있다. 테마는 해설의 이야기거리들이 지닌 숨은 의미와 가치까지 전달할 수 있다. 아까처럼 실명제로 공사를 했다는 거. 또 중간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독해서 임금을 단임공사보다 후하게 줬다는 거. 뭐 그런 거. 테마를 이용해서 내용을 물리적 혹은 시간적으로 나열하거나 지나치게 사소한 이야기들은 남은 해설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가 있으면 옆으로 굉장히 폭넓게 뭐 다 얘기할 필요 없고 그 테마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기중기 쓰고 공학적으로 잘 건드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조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배달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배달이. 그러니까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하려는데 한강을 건너야 돼요. 한강을 건너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배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왕과 배가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잖아요. 몇 사람 타고 끝나는 배. 거기에 왕만 태우는 게 국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하늘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옆으로 쫙 옆으로 이렇게 놓고 쫙 이어서 그 위를 말을 타고 건너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차원에서 그게 아까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약용인 것 같아요. 정약용이라고 합시다. 그게 배다리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원화성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또 과학적으로 또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됐고요. 테마를 이용해 테마를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의 중심을 확보하여 이야기거리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요건 뒷부분에 설명이 돼요. 여기서는 됐고요. 자, 이제 테마의 선택 건너뛰어서 175페이지 테마의 선택에서 176페이지요. 테마 선택을 보다 잘하기 위한 다음 5가지의 의문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첫째, 나의 테마가 한 문장으로 진술될 수 있을까? 평서문이라도 되고, 여기서는 예를 들었죠. 송골매는 다른 새들을 다 잡아먹도록 특이하게 적응되어 있다. 송골매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그걸 정약용을 주제로 하면 정약용은 조선시대에 뛰어난 과학자였다. 수원 화성을 얘기하면서 정약용을 테마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문장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다 올렸을 테니까 여러분 조에서 한 조별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안 돼도 돼요.
처음부터 그 생각하고 한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안 되면 만들어내면 되죠. 그리고 우기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풀까? 제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재밌었다. 그러면 테마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해설하면서 그 해설을 듣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뭐였나? 사실은 그 테마를 정해놓고 출발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장소를 다시 바꾸는 일은 확률적으로 줄었겠죠. 늘상 하는 얘기죠. 교수님 그럼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먼저 가르쳐주고 했어야죠. 배우는 거는 아까하고 같으면 다 알고 할 수도 있지만 다 아는 거는 어디까지가 끝이 없어요. 이거는 배우는 건 끝이 없어요. 근데 요만큼만 알고 시도를 해보면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게 좋냐고요? 저는 사실은 먼저 진도 안 나가고 먼저 프로젝트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와닿아요. 근데 먼저 하려니까 작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한 게 진짜 막 보면 화가 날 정도로 작품이 안 나와요. 뭐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다가 조언도 해주고 할 텐데. 그래서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조별 프로젝트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여러분이 만든 걸 여러분의 발표를 보고 교수가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매 학기 그렇게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만 안 했죠. 그럼 또 거기서 얻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그걸 뭐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나의 테마가 방문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점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이건 바꿔 말하면 욕이 아니면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있는 뭐 일주문 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제 방에도 저쪽에도 또 저기 또 동영상 찍다가 저쪽 갈 수도 없고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그래서 제 방에는 절, 사찰, 불교에 관한 책들이 꽤 많아요. 왜? 그 자원해설가 되겠다고 제가 안 교수와 함께한 교과서 아니 대한민국 자원 중에 건물 중에 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절에도 벽에 그림들이 많아요. 불화 말고도 민화 같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또 민화도 보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영역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가장 해설가의 단점이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짧은 시간에 저들의 흥미 유발을 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럼 2탄, 3탄도 되죠. 그래서 설민석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뜨는 이유가 역사를 배경으로 시작해요. 사실은 그게 자원 해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설민석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현장에서 자원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역사 얘기만 띠따 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건 자기가 많이 안다고 뽐내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설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셋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인가? 중요하죠. 네가 재밌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듣는 저 사람들이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수록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지흥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해설을 하기 전에 해설을 들으려는 집단들에 대한 특성을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들의 나이대, 무슨 목적으로 오는 건지,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건지, 아니면 성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뭔지,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오는지, 그런 것들하고 조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 5번째. 만약에 어떤 방문자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던 것에 관해 물어볼 때 그 사람은 내 테마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테마를 저 사람이 알아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테마가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연을 하거나 그럴 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되게 지루해요. 주로 이제 뭐죠, 공무원이라든가 뭐 지방자치한테 그런 데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와서 듣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앞으로 원래 끝나는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20분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니면 30분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 끌어요. 그리고 그거 항상 맞추고요. 일찍 끝내서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괜히 50분까지라서 50분 딱 맞춰서 끝내면 다 입이 이만큼 나와요. 원래 내 목적은 이 사람들의 내가 가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저 사람들 입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 의도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찍 끝내는지. 내 테마를 알아들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고, 재난안전 문자 때문에 조금 뒷부분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올리면부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로 관광자원 해설론의 동영상 강의는 모두 마칩니다. 이건 14-2주차 동영상이었고요.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마무리를 할 거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힘든 수업 재밌게 하려고 했으나 의도대로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끝!